그러면 지속적인 부양을 계속 해야 되느냐? 중국 정부가 그런 여력이 있느냐? 그렇죠. 경제가 조금 하강 국면으로 가니까 이거는 확실히 디플레. 이제 과거의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가 새로운 형태로 중국 발전의 모델을 짜야 되지 않느냐? 지금 말씀하신 그 중국의 경제 상황을 좀 보면은 상당히 아직도 지표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중국 증시는 뭐 화랑이라 뭐 네네. 엄청나는데 뭐 디플레이션 이야기가 계속 나올 정도로 안 좋고 중국증 부동산도 아직 회복이 안 되고 있죠.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수치적으로는 상반기 5.3% 성장을 했어요. 네. 1분기 5.4%, 2분기 5.2%. 그런데 이제 그 소위 동력 이런 것들은 약간 약화되는 기미가 보이죠. 7월, 8월 뭐 소비자 물가라든가 PMI 지수라든가 이런 걸 보면 하향하고 있는 게 분명해 보이고 국제 그 소위 경제 관측 기구들이 보면 3분기는 5%나 4.9%, 4분기는 한 4.6이나 7 정도 될 거다. 근데 다 더하면 한 5%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큰 거대 경제체를 놓고 보면 5%는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내부의 구성비가 안 좋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출도 지금 상반기에 6점 몇 % 성장했어요. 그러면 훌륭한 거죠. 미국이 그렇죠. 그렇게 막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중국의 내부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게 결국은 소비, 내수, 그 다음에 투자, 그 다음에 이제 수출 이런 건데 중국 경제가 잘 돌아가려면 소비, 내수 시장이 60% 가깝게 가야 되고 투자가 25% 이렇게 계속 증가가 돼야 되고 나머지가 이제 수출인데 사실 중국 전체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항상 20%가 안 됩니다. 17, 8%밖에 안 되고 특히 대미 수출도 13%밖에 안 차지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이 이제 내수가 살아나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내수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지금 34개월째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물건을 만들어내도 수출 말고는 내부적으로 잘 팔 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계속 안 좋아지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안 좋아지니까 PMI 지수로 구매자 관리 지수도 수치적으로 안 좋게 나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 성장률 수치상으로는 선방을 했는데 그 안에 그 세부 중국이 생각하는 이 지표들은 여전히 긍정적이지 못하다. 네. 근데 뭐 이게 중국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다른 나라도 다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 보면 나름대로 어쨌든 지금 선방을 하고 가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는 있는데 지금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가 한때 중국 경제 40%를 차지할 만큼 연관 산업인데 네. 부동산 경기는 계속 안 좋고 있습니다.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옛날 고점 대비로 하면 거의 반토막이 났고 네. 올해 들어서도 이 부동산형 개발 모델이라는 거는 결국은 광활한 토지 자원을 지방 정부가 사용권을 개발상한테 팔아서 그래서 건물을 짓고 그걸 분양해서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지방 재정도 좀 쓰고 지방 개발도 좀 하고 이제 이런 메커니즘이었잖아요. 근데 올해 상반기 보면 토지 판매가 마이너스 11.9%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상당히 안 아직도 좋네요. 계속 안 좋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방 정부의 부채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더 쌓여가고 있다. 그럼 중국 정부도 이걸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 보조도 있지만 이제 지방채, 국채 이런 걸 발행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국채를 발행을 하고 이 소위 재정 적자율을 원래 한 3%대에서 제한을 했다가 지금 4%까지 올린 상황이에요. 네. 근데 뭐 중국 경제 규모가 거의 20조에 가까운 이런 20조 달러에 가까운 GDP를 가지고 있으니까 1%만 해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소위
전환이 잘 안 되는 거죠. 전환이 잘 안 되니까 이게 작년 그 20기 삼중전회 때 시 주석이 처음으로 중국 경제가 어렵다고 실토를 하고 사실은 이제 경기 부양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네. 그런데 물론 이제 중국이 거대 국가이기 때문에 금방 효과가 안 나타나죠. 그래서 올 초에는 그 효과가 약간 나타나는 걸로 보였습니다. 보였는데 이게 7, 8월 이렇게 들어오면서 보니까 또 꺾이는 거예요. 그러면 지속적인 부양을 계속 해야 되느냐? 중국 정부가 그런 여력이 있느냐? 그렇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주저주저 하고 있는 사이에 경제가 조금 하강 국면으로 가니까 이거는 확실히 디플레의 전조 내지는 디플레가 심화돼 가는 디플레이션 단계에 들어온 것 같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국은 여전히 통제 가능한 범위에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죠. 중국 정부는. 네, 중국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반적인 상황은 좋지 않은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중국 정부가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 이제 민생인데 민생 부분이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시다시피 원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덜, 뭐 원래 많이 갖고 있으니까 써도 표시가 별로 안 나는데 그렇죠. 원래 100원 벌어서 90원을 먹는 데 쓰는 사람들이 월급이 80원으로 깎이면 원래 먹는 것도 유지를 못 하잖아요. 우리 뭐 엥겔 계수 그렇죠. 얘기 많이 하니까. 근데 지금 문제가 어디서 생겼냐 하면 이 하위층 급여가 깎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보면 6, 7%대가 깎였다. 그러면 이거는 바로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북경이라든가 이런 대도시 주변에 그 농민공이라고 소위 네네. 겨우 와서 먹고 사는.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더 떨어진다고 하면 그렇죠. 지방 정부도 그리고 이제 일자리 자체가 자꾸 사라지게 되는 거죠. 지금 그 많은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세계 각국의 특히 뭐 미국이라든가 EU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세를 상당히 그 중국산에 대해서 소위 그 보조금을 지불한 일종의 그 불공정 경쟁이다. 그래서 이제 막으니까 그러면 물건이 안 팔리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고정 수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고정 수입이 없어지면 소비 여력이 없어지잖아요. 소비 여력이 없어지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수제를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상반기에는 이구환신이라고 너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뭐 예전 거 새 걸로 바꿔주는 이런 거 정부 보조금 주고 그것도 한계가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하반기에 가면 동력이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중국이 계속해서 부양자금을 넣으면 괜찮은데 부양자금을 넣고 살아나려고 할 때 그 물건들을 받아들여 줄 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미국 시장이고 유럽 시장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유럽도 먹고 살기 힘들고 이제. 그렇죠. 네. 사실은 러시아도 관세를 때립니다. 네. 중국산 중국산에 대해서. 자동차에 대해서.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이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자국보호주의, 각자 도생 뭐 이런 건데 이 중국이 다른 나라보다 어려운 거가 바로 뭐냐 하면 인구가 14억이나 되잖아요. 그럼 상당한 고용이 동반이 되지 않으면 사회가 안정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용을 동반한 성장이 여전히 필요한 나라입니다. 기계화, AI화 뭐 이런 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누군가는 제조에 직접 참여해서 급여를 받지 않으면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 구조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중국 정부가 과도기적으로 관리하면서 넘어갈 수 있느냐가 중국의 사회 안정은 물론이고 중국이 그렇게 강조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관건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나오는 뉴스들 보니까 중국의 그 농민공이 한 3억 명 정도 된다고. 근데 이 3억 명이 말씀하신 대로 어려워지고 임금이 점점 더 깎이고 거기에다가 지금 보니까 40세 이상이 56%나 된다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고령화. 네네. 이거 말고도 기본적으로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데 그럼 계속 복지 쪽으로 돈이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 아니냐.
부동산 반토막 나고 네. 이게 다시 정상으로 올라와야 다시 원가격으로 올라와야 그러니까 지금보다 2배 올라야 그래야 사람들의 이 그 심리가 살아나면서 소비가 살아나는 건데 이게 과연 되겠냐? 일본을 그대로 따라갈 것이다 이런 네. 시각들. 그 일본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 면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다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잖아요. 이제 중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개혁 개방 이후에 이유도 없이 잘 살게 된 그냥 이게 정책을 따라가다 보니까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뭐 아는 그 이제 동료 교수 친구가 나 자전거 타고 다녔었는데 어느 순간에 국가가 이렇게 발전을 하니까 아파트도 한 대 분양받고 나 차도 생겼어. 그 제가 가니까 굳이 공항으로 나오겠다는 거예요. 차 자랑하고 싶어서. 그리고 왜 그러지? 그랬더니 이제 차를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차 타고 가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는 별로 한 게 없다. 이렇게 국가가 발전하니까 내가 따라서 이렇게 됐다. 이 무슨 얘기냐 하면 그랬는데 그게 무슨 뭐 시진핑 주석이 중국 경제를 망쳤다 막 이런 얘기 하지만 그거 뭐 개인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마찬가지로 별 이유도 없이 나는 예전처럼 똑같이 하고 똑같이 하는데 나의 생활이 곤두박질 친다. 그러면 이거는 다른 걸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내가 예전보다 수입이 안 되는 거고 그 수입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뭔가가 생겨야 되는데 지금의 산업 전환이나 이 시스템을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돈 쓸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돈을 더 안 쓰게 되는 거죠. 은행에다 저금하고 네, 미래가 저금을.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원래 지금 중국이 13,000불 정도 그 소득이면 일반적으로 25%뭐 6, 7%이 정도가 소위 저축률인데 45% 이렇게 가잖아요. 거의 2배 가까이. 그러면 은행은 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출을 해주고 싶어도 투자하겠다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투자 말씀드렸지만 민간 투자가 안 느는 거예요. 네. 정부 주도의 고정자산 투자는 행정 드라이브를 걸어서 늦는데 민간 투자가 안 일어나니까 고용 창출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 정부가 투자하는 거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아시잖아요. 신질 생산력 이래서 뭐 AI 분야, 그다음에 내가 환경 이슈를 선점해야 되니까 환경 이런 거에 투자, 그거는 사실 일반적으로 민생 경제에서 먹고 사는 거하고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술 스펙이나 이런 걸 가지고는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괴리가 생기는 거죠. 정부의 정책과 민간의 소위 그 과실 간에 괴리가 생기니까 이런 부분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경제는 심리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심리가 회복이 안 되면 돈을 안 쓰는 겁니다. 저는 가끔 이 8.15 머니톡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소비는 미래의 거를 땡겨 쓰는 거잖아요. 네. 내가 이제 앞으로 더 승진도 할 거고 더 잘 살게 될 거고 내가 짠 계획이 이러니까 내 아파트도 좀 넓은 데로 가야겠고 애들 때문에 좀 더 좋은 교육 환경으로 가야 되겠고 그래서 당겨서 쓰는데 그런 마음이 전혀 안 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어려울 때는 일단 소나기는 피해야 돼라는 심리가 훨씬 그렇죠. 강하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니까. 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그런 여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유 없는 주식시장 화랑이 도대체 저게 중국은 왜 저러느냐. 네. 한쪽에서는 저렇게 엎어진다고 그러는데 정부가 분명하게 소위 하드캐리를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아는 거죠. 저 부분마저 포기하면 중국은 새로운 산업으로 갈 방법이 별로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돈이 있는 데는 투자를 하는 거예요. 해외 자본도 그거만 보고는 들어옵니다. 금융만 보고는. 그런데 중국에 와서 기업을 세우고 새로운 투자를 하고 이런 기업들은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매우 기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우려를 중국 경제학자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이게 지금 현재까지 벌어지는 상황이 아닌가. 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중국은 뭐 인구 문제도 있고 워낙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말씀하신 새로운 분야가 보니까 전부 자율주행 아니면 AI, 사람의 일자리, 로봇, 사람의 일자리를 더 빼앗아 버리는 그런 신산업들의 중점 지금 육성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갈수록 더 일자리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고용을 동반하지 않는 성장,
그거는 그들만의 리그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중국에 지금 이제 다 SNS나 이런 게 차단이 돼서 그런데 뭐 별게 다 올라왔었어요. 3년 후에 나의 일자리가 있을까? 아, 5년 후에 나는 지금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 저거 웬만한 거는 다 기계화되고 다 대체할 건데 나는 그때 뭘 해야 될까? 그게 이제 사회 불안을 조성을 한다라는 이유로 이제 보이지 않게 다 사라지게 된 건데 그런 우려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이제 젊은이들의 실업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지금 중국이 1,200만 명이 1년에 이제 대졸자가 나오는데 그 중에 반이 약 600만이 스템 졸업생들입니다. 이공계. 그러면 다 취업이 되고 그러면 좋은데 그 중에 상당수는 내가 중국에서 매우 우대받는 스템 졸업생인데 취업이 안 된다. 그래서 배달에 나서야 되고 배달을 갔더니 오토바이는 네가 사라. 이제 이렇게 갈수록 열악해지는 네. 이제 이런 환경이 되면 이게 사회 불만 세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공산당 통치 안정도 해치게 될 거고 산업 생산 자체도 문제가 생길 거고 네. 그러면 중국이 지금 생각하는 거는 어렵지만 뭔가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을 마련하고 미중 간에 무슨 타협을 하든 중국과 미국 간에 뭔가를 해서 국제 시장을 열어서 숨통을 틔워야 되는 거예요. 내수로는 지금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이걸 숨통을 틔우면 그나마 원래 그 꼭 뭐 하이엔드 첨단 제품을 제조하지 않더라도 원래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중국의 가성비를 따라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화장지부터 사잖아요. 미국은 화장지를 만들 사람들이 없어요. 아, 가장 필수품. 예, 화장지하고 라텍스 장갑 이런 거 삽니다. 뭐 다른 거 어디서 와야 되는데. 그런데 관세를 예를 들어서 중국한테만 때렸으면 대체제가 마련이 되는데 멕시코한테도 때리고 중남미 모든 국가한테 다 때리니까 그러면은 그나마 그 상황에서 미국 시장이나 좀 뚫리고 미국이 없으면 안 되죠. 미국이랑 그렇죠. 맞서고 있지만 미국한테 팔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가 중국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로 안 가면 컨테이너 야적장에 쌓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제 유예를 하고 있는 미중 간의 타협이 와야 중국으로서는 숨통이 트인다. 이거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펙이나 이런 데서도 기대를 상당히 하고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부도 미국과 손을 잡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절박한 상황으로 네, 봐야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뭔가 이제까지 보면은 미국이 암만 제재를 가해도 우리는 수출 규모는 더 증가하고 있어. 이런 데이터 가지고 또 이야기했었잖아요. 뭐 6점 몇 % 올라갔으니까. 네. 근데 그게 이제 지속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아. 결국은 미국이 큰 손이고 이 수출이라는 게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세컨더리 보이콧에 걸릴 우려가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은 한국 무슨 중간 제품 써가지고 뭐 이렇게 수출하고 우회 수출하고 이런 거 다 걸린다. 그러면 또 제재 들어오면 그것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한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중간재 수출이 많지 않습니까? 뭐 최종 완성재라기보다도 우리의 중간재들이 가서 중국에서 그게 가공하고 뭐 조립되고 완성품이 돼서 다른 나라로 가는데 그거에 대한 원초적인 어떤 흐름을 제재해버리면 우리의 대중 수출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에서 쓰는 말이 있습니다. 투이불파라고 그러는데요. 싸우기는 하되 깨지는 않는다. 판을 깨면 안 된다. 싸우는 건 하는데 그릇을 쪽박을 깨버리면 둘 다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그건 미국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는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더 이상 미래를 함께 할 수 없는 정권이다. 약탈 경제다. 독재 정권이다. 이게 이제 2020년 첫 번째 국가전략 보고서 내용인데요. 도전자의 반열에서 떨어뜨리겠다. 이제 많은 분들이 중국을 망하게 할 거다 그러는데 사실 그렇게 쉽게 망해지지가 않죠. 그렇죠. 저는 미국의 말을 듣는 중국을 만들고 싶은데 중국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G2라고 그러는데 G1은 영원히 미국이죠. 그래서 네. 중국은 그 표현을 안 씁니다. 나는 넘버 2라는 거 아니냐.
그래서 꼭 세계 양대 경제체라는 말을 쓰잖아요. 네. 세계 2대 경제체라는 말을. 그러니까 지금이 미국을 극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마땅하게 극복을 할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뭐 1인당 GDP 13,000불이고 미국은 8만 달러가 넘는데요. 그렇죠. 그거는 직접 비교는 사실 어려운 거죠. 그리고 아무리 배를 잘 만들고 뭐 함정 수가 미국보다 90척이 많다고 해도 총 배수량은 여전히 미국이 더 많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정밀도라든가 이 실용도 이런 것들도 미국게 훨씬 낫거든요. 다만 물량 공세를 막을 방법이 별로 없는 거죠. 조선업 같은 데서도. 그래서 아직은 그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시기상조인데 어쨌든 중국은 그런 것들을 초점을 맞춰서 많이 오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뭐라 그럴까요? 그냥 무시할 수준은 절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의 기술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쟤네 저러다 말 거야가 아니고 실제로 일부 분야는 그렇게 올라왔잖아요. 네. 그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한국이 중국보다 소위 과학기술 분야에서 난 게 별로 없다.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을 해야지. 아니야. 쟤네 미국한테 한 방 맞으면 가.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올 1월에 취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사실 어떻게 보면 중국도 급하지만 생각하는 것만큼 타격을 안 받고 있는 걸로 보이잖아요. 사실 시진핑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트럼프 1기 4년 버텼고 바이든 4년도 버텼다. 네. 중국이 망했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더 버틸 수 있다. 오히려 지금 중국은 트럼프 1기 때 중국이 아니다라는 걸로 자신감을 자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꼭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그만큼 좀 달라졌다. 그럼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달라진 거를 우리가 받아들여 줘야 되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는지를 진짜 그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우리가 공부를 해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제 중국은 끝났어, 망했어, 쟤네는 뭐 안 될 거야. 그거는 그냥 우리 생각이죠. 그리고 과연 중국이 저렇게 엎어지는 게 한국한테 좋은 건가? 이런 것도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미국적 이익에는 부합할 수 있지만 우리가 꼭 중국 편을 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중국이 갑자기 잘못되거나 막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한국 경제의 플러스 요인인가? 이런 것도 좀 업종별 분야별로 다 그렇지. 다를 거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는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시점에서 그 시진핑 주석도 그 기업들 간의 저가 경쟁, 이 과잉 경쟁 이거에 대해서 이거 서로 죽는 길이니까 이제 좀 정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뭐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좀 뭐 생산, 리튬 그렇습니다. 충당 여러 가지 네네. 조치들이 좀 나왔잖아요. 네네네. 네. 최근에 뭐 보니까 그 BYD 여기서도 막 파산 위기, 그 네네네. 엄청난 그 부채 문제 때문에 네. 나오고 이러한 것들이 좀 구조적으로 좀 중국이 가지고 있는 저가 생산, 과잉 생산 이 문제를 좀 확실하게 좀 해결할 수 있는 그 시발점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중국도 정부 차원에서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조금, 과도한 보조금을 주고 그거에 관해서 기술 개발이나 이런 데서 성공한 이제 대표적으로 자동차 업계에서는 BYD입니다. BYD가 판로가 막히니까 가격 인하를 한 거죠. 그러면 다른 기업들도 거기에 맞춰서 가격을 인하해야 되는 거니까 그게 중국 국내 시장에서도 제살 깎아먹기가 된 거예요. 이제 중국말로는 내권이라고 그래요. 안으로 말린다고 그래서 내권. 그러니까 이제 이 반내권 정책을 하는 겁니다. 그 anti involution이죠. 영어로 하면. 근데 이게 결국은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그런 보조금이나 이거를 통한 과잉 생산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만연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급 과잉 업종의 생산 투자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지금 중국 정부가 통제를 하고 있어요. 통제를 하고 있는데 이미 기업들은 있잖아요. 경쟁하고 있는 기업들이 뭐 지리 자동차도 있고 이런 기업들은 지금 갑자기 생산 설비를
없앨 수도 없고 그렇죠. 생산하고 있는 거를 버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방 압력은 계속 가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늦었다. 조금 일찍 했어야지. 이거를 다 문제가 터지고 나서 소위 보조금을 줄이고 그리고 서방 세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올 초까지만 해도 시진핑 주석이 중국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거지. 보조금 안 줬다. 그게 무슨 보조금 때문에 그런 거냐. 그런데 이제 자신들끼리 이 내부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손해 본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네. 그리고 그게 바깥으로도 계속 알려지게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이런 패턴을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생산 보조금을 약간 이제 축소하면서 저가 경쟁을 지향하는 네.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서고 있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초기에 했으면 상당히 잡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워낙 많은 돈이 들어가는 데다가 그렇게 해서 안 됐을 때 그 다음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자체적으로 좀 맡겼거든요. 사실은 올 초부터 일부 부동산은 뭐 반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안정 회복기로 들어서는 부분도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게 너무 오래 가는 거예요. 지금 헝다는 홍콩 증시 상장이 폐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비구이웬이나 1위 업체입니다. 2위 업체 완커라는 데도 전부 비슷한 지금 상황이 네. 몰려 있거든요. 그러면 중국 정부가 예전 같았으면 정리를 해서 뭐 국유화를 한다든가 이런 걸 했는데 그런 것도 지금 워낙 방대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분당 신도시급 정도의 건설 현장이 약 3,000개가 지금 스톱이 돼 있다. 아, 그래요? 네. 이걸 무슨 재주로 이걸 갑자기 해결하겠습니까? 그러게요. 아니 그렇더라도 기존에 1억 채의 빈집이 뭐좀 있다 공실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러니 그거를 영끌해서 샀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게 웬만한 그 소위 뭐 재정 정책으로는 해결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최근에 중국에서 경제 발전 모델 논쟁이 나옵니다. 네. 이제 과거의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가 새로운 형태로 중국 발전의 모델을 짜야 되지 않겠느냐. 뭐 여러 군데서 얘기하는데 그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중국 정부는 이렇게 해서 왔으니까 내가 이런 것만 관리 잘하면 넘어갈 수 있어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게 관방의 어떤 그 흐름에서. 그래서 아직 그게 공식적으로 얘기가 되기에는 아직은 약간 시기상조인 것 같고, 다만 이런 것들이 계속 나빠지면 중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을 계속 끊어먹게 될 거고, 그렇다면은 결국 중국이 세계적으로 과시하고 중국의 힘을 내세울 수 있는 가장 기초는 경제력이거든요. 그렇죠. 뭐 지금 중국 군사력이 뭐 세졌다 그러면 누구랑 갑자기 싸울 것도 아닌데 그거는 진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숨겨놓은 검이고 진짜 검은 경제입니다. 경제 문제에 있어서 흐름을 잡지 못하면 어떠한 정권도 트럼프 정권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뭐 일부 마가 그룹에서도 이탈이 나타나고 트럼프 대통령 믿었더니 뭐 이거 왜 이래? 우리한테 뭐 이런 게 먼저 돌아오고 도저히 지금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생기듯이 분명히 그게 뭐 시진핑의 권좌를 위협하고 공산당을 통째로 막 이렇게 무너뜨리고 여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회복력을 마련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줄 거다. 그렇다면 다시 천덕꾸러기로 돌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중국 사람들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그걸 넘어갈 수 있는 좀 새로운 시스템 이런 걸 만드는데 중국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내년부터 15차 5개년 계획이 되는데 뭔가 좀 약간 전향적인 이런 조치들이 그 안에서 보여져야 네. 그래야 뭐 해외 자본과의 협력 이런 것도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실업률, 취업률 이런 것들도 개선이 되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만 들어봐도 현재 중국의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정말 답을 쉽게 찾기 어려운 녹록치 아주, 않습니다. 예, 네네.
아주 그런 복잡한 상황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해결되기가 참 어려울 것처럼 보이니까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말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최근까지 가장 그 많은 사람들이 떠올렸던 게 시진핑 실각설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리더십에 자꾸 의심을 받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는 거군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 실각설 같은 경우는 뭐 실체가 사실 없었고 여러 가지 늘 있던 현상들을 종합적으로 갖다 놓고 보니까 저는 이제 실각설이라기보다도 권력 이상설. 뭐 이제 이상하면 그게 위기로 가고 그치. 그러면 이제 실각으로 가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너무 센 거를 얘기했는데 뭔가 누수가 있는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옛날 같으면은 안 나왔을 얘기가 그렇죠. 이제 그 엄청난 그 회자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시위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근데 원래 민생형 시위는 중국 정부가 관대합니다. 뭐 야, 우리 물값이 왜 이렇게 비싸냐? 급여를 왜 안 주냐? 그런데 그 이데올로기형 시위가 있잖아요. 공산당 물러가라. 이건 아주 강경하죠. 근데 이제 보도가 많이 됐지만 1인 시위라든가 투영, 뭐 벽에 투사해서 그런 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사회가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런 거를 담을 수 있는 사회 제어 세력이 없잖아요. 네. 그런 게 예를 들면 시민사회나 그런 게 없으니까 그 공개적으로 활동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다만 그런 것들이 바깥으로 이렇게 SNS나 이런 걸 통해서 나오고 그런 것들은 뭔가 미묘한 변화가 감지될 수 있다라는 신호탄으로는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중국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서 지금 글로벌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 여러 가지 생기는 충돌 지점들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 여러 가지로 또 생각 지점이 생기셨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